문재인 대표님하고 이제 저는 최명일이고요. 공동으로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업체 그 공모를 선정을 했었는데 지난번 1차 설명회 때도 오늘 설명을 잘해주신 건축가랑 사무소 허경원 대표님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설계업체 안시티 안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간평 업체 중에 간평사 업체 중에 그 허용혜 회장님 오셨는데 하나 감정 평가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또 법률적인 이슈도 또 도와주고 계시는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오늘은 아직 이따가 또 별도로 회장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좀 도와주고 계시는 한원 법무법인의 이동철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죄송한데 페이지 한번 옮겨주시겠어요? 인사말이요, 인사말. 네네. 1차 설명회 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못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 상황 설명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 순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그 21년도 10월 28일에 신속통합기획 제안 그 공모서 그 동의서를 동의서를 제출을 했고 그 당시에 67% 동의율로 11구역 제출을 했었고요. 좀 아쉽지만 그 정량지표 부분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공공재개발도 저희가 접수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사실은 공공재개발도 비슷하게 정량지표가 있어가지고 좀 확률적으로 낮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그거 신청 안 하면 이제 좀 사업성이 매우 안 좋은 그렇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았던 그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공공재개발 접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6월 말에 운영 기준이 역세권 사업이 이제 저희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저희가 되게 운 좋게 그 전까지는 안 됐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올해 6월 말에 이제 바뀌어서 이제 정식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 기준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사실 그 역세권 사업을 작년 말부터 12월부터 서울시에 이제 주민들 뜻을 모아가지고 역세권 그 운영 기준 바꿔달라고 계속 저희가 의견도 내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재개발 추진하다가 해제된 지역은 역세권 사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도록 올해 6월 말에 이제 허용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제 역세권 그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전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부분도 좀 잠깐 같이 좀 공공재개발 할 때 동시에 이제 서류를 이제 받기는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날짜는 좀 기재가 잘못됐는데요. 금년 10월 24일에 저희가 동의서를 접수를 했고 약 53%로 저희가 동의서를 역세권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11월 1일자로 저희가 제안서 서류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서류들 다 갖춰가지고 업체들 도움 받아서 갖춰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동의서 제출하기 전에 1차 설명회를 해서 구역계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더 그 내용에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지금 이제 2차 설명회를 할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그 토지등 소유자들 환영하고요. 아무튼 그 동의서 미리 제출하셨던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동의서가 모여가지고 저희가 53%로 이제 그 역세권 사업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했고요. 지금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접수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지금은 약 55% 정도 동의율이 채워졌고, 오늘 추가적으로 내신 분들 이렇게 동의서를 모으면 뭐 60%에 근접하지 않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단계로는 60%를 채워야 돼요. 채워야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이제 구역 지정되거나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2차 설명회를 준비했고, 이 뒷순서는 우리 허경원 대표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설명회에서 한번 드렸었고, 제가 건축설계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 지정하는데 건축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계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예시건 건축의 허경원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바뀐 법률 하나를 여러분께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과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 구역에 재개발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역세권 시프트를 해봅시다. 가구주택을 해봅시다 하면 기본적인 게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큼 드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익금이 얼마큼 생길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없이 우선 동의서 먼저 냅시다라고 하는 걸로 관련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콩나물 가게를 하나 문을 열래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가게를 운영하면 우리가 한 사람한테 소득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1년 정도 하면 괜찮겠네 라고 하는 기론 3번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금년 12월 11일 날 관련 법률을 바꾸어서 여러분처럼 지금 역세권 시프트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얼마큼 들고 대략적으로 분담금이 얼마큼 나올 건지를 통으로 좀 알고 주민이 동의서를 낼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법이 새로 생겼어요. 12월 11일 날. 그래서 저희 구역도 관련 법률에서 저희는 조금 전에 그 가칭 추진위원장께서 발표를 해드린 것처럼 관련 법률이 시행하기 전에 신청을 했으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민들한테 알 권리, 관련 법률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일을 추진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추정 분담을 만들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우리 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다 같이 알려드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추가로 동의서를 받을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정식적인 조합이 만들어졌거나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들을 막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고 있는 도시계획 업체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설계 업체만 지금 현재 뽑아 있는 상태고, 저런 추정 분담금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하시는 업체분들이 오셔서 C아파트 지으면 저건 동쪽 바라보니까 값이 이만큼 나갈 거다, 저건 남향이니까 층수가 높으니까 값이 더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평균적으로 평균 내서 가격을 알려줘야 거기에 대한 셈이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와 과거에는 주먹국으로 주민한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관련 법률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법적으로 선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민 여러분들한테 바뀐 법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저희가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감정평가 업체 중에 하나감정평가법인이라는 업체가 세계 잘하는 업체 중에 한 곳입니다. 규모도 제일 인터넷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아는 업체분 대표님이셔서 회장님이셔서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추진 쪽에서 회의를 해봐야겠지만 한번 오늘 와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모신 분이라 우리 업체 같으면 다 설명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이분도 오늘 그 저녁에 약속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거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정평가서를 저희가 그냥 화보 많이 쓰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 설명을 먼저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희가 상세적으로 여러분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허영민 평가사님을 모셔서 앞으로 이런 추정분담금 이런 감정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략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감정평가부문의 허용희입니다. 재개발을 하다 보면 가장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게 조합원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원 분담금은 그 재개발 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경원 대표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직 협력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재능기부 차원에서 왔습니다. 대신 저는 설명회를 하다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데서 저 사람이 왜 왔지? 뭐 하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어? 해서 저 간단한 프로필 소개해놨거든요. 저는 뭐 중앙정부, 그 다음에 서울시, 기타 구청 이런 데서 재개발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재개발과 관련된 감정평가 그리고 추정분담금 이것은 저희 감정평가 업계 그리고 감정평가사들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압도적인 격차로 수행 실적을 1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낡은 주택, 상가 등 현재 부동산을 재개발 조합에다가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하고 상가를 짓게 되면 그것을 출자하는 대가로 아파트 또는 상가의 입주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을 할 때 이제 정비사업비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 아파트나 상가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조합원님들이 분양을 받고 나머지를 임대로 내놓고 또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통해서 총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이 사업구역의 분담금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그래서 저게 마이너스가 되면 조합원들이 입주를 해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남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조합원별 분담금은 맨 밑에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내가 분양을 받는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해당 홍길동 조합원이면 홍길동 조합원의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는 종무자산 감정평가액이고요. 종전자산 권리가격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는데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가격은 이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다 비례율을 곱한데 비례율은 총수입 빼기 총비용 나누기 모든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합계 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원 분담금이 산정이 되는데요.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그러면 언제 산정되냐? 시기별로 앞으로 이렇게 많은 단계, 즉 단계별로 한 개의 계단을 반드시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거죠.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도정법 9조 1항 2의 2호에 따라 가지고 12월 11일부터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 하고 산출 근거를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사업구역의 윤곽이 나오면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구청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서울시는 추정분담금을 도정법 35조 10항에 의해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공공지원제에 의해 가지고 그냥 추진위에서 산출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각 구청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검증위원회의 검증 심의가 통과된 결과를 공개를 해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분담금 산정 및 검증 제도가 3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초는 조합설립 동의서 받기 전에, 두 번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총회 개최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조합원 분양 신청 통지하기 전에 이렇게 되고요. 그때까지는 다 추정이니까 추정분담금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과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추정분담금, 그 다음에 조합원 분담금은 5번의 절차를 거쳐서 조합원님들한테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은 12년 2월부터 추정분담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동의를 잘 받기 위해서 비용은 조금 낮추고 수입은 조금 부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를 받기 위한 편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아닌가요 하면서 이제 불만이 고조되고 갈등도 심화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절차에 따라서 추정분담금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법과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합원님께서 안심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추정분담금,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관리처분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현재 철거하기 전 상태의 부동산을 종전자산이라 하고 신축되는 아파트하고 상가를 조무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목적은 조합원님들의 권리가격, 즉 출자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장인 11구역이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해서 딱 진행이 되면 조합을 설립을 하는데, 조합은 예를 들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고 조합원님들이 주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를 만들면 주주로 참여하려면 주금을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 대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으로 출자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11구역의 모든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부동산의 가격이 분모가 되고 내 부동산의 가격이 분자가 되면 출자 비율이 되겠죠.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 물건은 토지하고 건축물, 즉 부동산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업손실 보상은 세입자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하다 보면 내가 집을 월세를 내놨는데 그거 보상해 주느냐, 그건 관리처분에 관한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영업보상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고 조합원 분양 신청 통지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즉 어느 시점을 딱 찍어가지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많은 절차를 거쳐서 재개발이 추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정법 74조에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누가 하느냐? 혹여라도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조합에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 관할구청장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도정법 74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선정하고 계약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종전자산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 시점에 합법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개별 물건의 현황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보면 이런 주장들 합니다. 내 재산을 공시지가로 얼값에 보상해주고 뺏어간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거든요. 재개발 사업장에 가다 보면요. 그런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연장소가 마음대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정법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 기준, 서울시 조례 최소한 5개 정도의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하는 기준은 시장가치 기준입니다. 즉 정상적인 거래 가격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는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상적인 거래 가격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은 원가, 제조달 원가입니다. 저게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원가가 얼마냐. 그리고 감가를 반영을 해야 되죠. 왜? 준공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참 경과됐으니까요. 그 감가를 하게 됩니다. 다세대나 이런 것은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거래사례 비교법 해가지고 각 이 호별, 동별 특징을 다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결과는 언제 통지하느냐? 조합원 분양 신청 공고 통지할 때 서면으로 각 조합원별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부자산 감정평가인데요. 저건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일반 분양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평가 대상 물건은 신축 때는 아파트나 상가, 그리고 감정평가하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고시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기 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 시점은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이 되겠습니다. 평가하는 것은 역시 구청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고요. 그리고 종부자산 감정평가는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을 해야 되니까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받은 설계 상태로 아파트나 상가가 준공이 된다는 걸 가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각 호별로 주거 환경 요인의 차이를 다 반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조, 남향이냐, 그리고 앞에 경관이 어떠느냐, 그리고 도로변 소음이 심하냐, 또 층에 따라서 향에 따라서 이런 걸 다 반영을 하게 되고요. 조합원 분양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낮게 감정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자산 감정평가를 공개하는 시기는 관리처분 계획 그 총회하기 전에 서면으로 조합원별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분담금이나 감정평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많은 사업장 설명이 가다 보면 제 기대는 오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감정평가한다. 공시지가로 할 것 같으면 감정평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감정평가 하도록 되어 있죠. 왜 공시지가로 하면 감정평가 필요가 없을까요? 매년 소유자들한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통지하죠.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도정법에 그것도 2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통해서 산술평균으로 하도록 해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싸게 보상해주고 쫓아낸다. 재개발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소유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은 주주로서 참여하는 거고
다만 마지막에 가서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나는 분양 안 받겠다 그러면 그때는 현금 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현금 정산을 하는데 먼저 조합하고 청산자들이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뭔가 불만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면 재개발은 준공익사업으로 법적 성격이 분류돼서 토지보상법이라는 그 법률에 따라서 강제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현금 정산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보상을 해주고 조합원들을 쫓아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많이 제기되는 오해들이 감정평가업자들이 시공사하고 짜고 낮게 평가한다. 아까 보셨듯이 그런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의 선정 주체를 원래 조합이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합이 돈을 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아예 구청에서 두 개 다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도정법 7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 한 개, 구청 한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개발은 두 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제기되는 게 앞으로 이제 뭐 이 원장님, 조합장님 선정해가지고 다 되지만 조합집행부 그러니까 조합장님 상근 이사님들은 높게 감정평가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인데 감정평가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냐는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관상을 보고 하는 게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해가 많은 게 끝에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이게 같이 같은 의미인데요.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여야 조합원 부담금이 낮아진다. 또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아서 조합원들이 손해를 봤다. 이러는데 이건 상당히 이제 분석적인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목적, 의미는 조합원별의 상호 출자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종전자산 감정평가 예를 들어서 평당 2,500이다. 똑같이 3천만 원으로 높이면 어때요? 비율은 안 바뀌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액 수준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평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정분담금도 산출하고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 조합원 분담금 산정하게 되는데요. 분담금을 산정하는 건 앞에서 보셨듯이 필수적인 항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전자산 비례율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고 권리가격 산정할 때 종전자산 평가액에다 비례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분담금 산정하고 할 때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첫 번째 종전자산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총 수입 분양 수입인 거죠. 아까 보셨듯이 조합원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 임대 분양 수입 이 세 가지가 이제 총 분양 수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용입니다. 총 비용 요 세 가지. 근데 총 비용은 추정분담금을 산출할 때 산정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정보모음당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추정분담금 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고요. 무역 지정이 되고 추진이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한 53개 항목의 비용 항목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산출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수준이 높고 낮으면 조합원 분담금하고 무관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표 보시면요, 조합원별 부담금은 개발이익입니다. 개발이익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건데요. 거기에 조합원별 출자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출자 비율은 뭐냐면 홍길동 조합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나누기 우리 전체 조합원님들의 감정평가액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게 출자 비율입니다. 그럼 결국은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줄이려면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개발이익입니다. 그러면 결국 개발이익은 총 수입을 한 푼이라도 높이고 총 비용을 한 푼이라도 낮춰야 되겠죠. 그런데 총 수입은 세 가지 항목이라고 했죠. 조합원 분양 수입, 임대주택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 그런데 그 중에 조합원 분양 수입은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에 옮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임대주택 분양 수입은 마음대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그리고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에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토지의 평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부채납 되는 임대주택은 그건 말 그대로 기부채납이니까 분양가격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총 수입을 높이는 건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일반 분양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일반 분양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용적률이 높아져야 되겠죠. 왜? 분양 민적이 확대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이 잘 수립이 돼야 됩니다. 전반적인 단지 배치 구성으로 평면 이런 것들요. 그리고 세 번째, 면적이 일반 분양하는 면적이 정해지면 단가가 한 푼이라도 높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 단가를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간혹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 이제 하반기들에서 침체되고 있는데 이렇게 침체되면 많은 조합들에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죽었는데 왜 재개발을 하려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재개발을 추진해야 될까요? 나쁠 때 해야 될까요? 부동산도 시장이 경기 사이클을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확히 카운팅은 안 해봤지만 한 약 150개 조합 일을 한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면 결국 경기가 안 좋을 때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죠. 왜? 재개발은 단독주택 걸고 다시 진 것처럼 요일대기 갖고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도정법 그리고 각종 법률에서 정해진 그 준공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반드시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일반 분양을 할 때까지도요. 그래서 경기 좋을 때 한다 그러면 열심히 추진해놨는데 분양할 때 되면 이렇게 사이클이 낮아지는 그런 시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반 분양 시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 상이동은 주택법 57조에 따라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를 산정을 할 때 시장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주택법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가격 상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진 분양가 상한제 산출 방식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 단가를 정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고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용은 여러 가지 비용 줄이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중으로 또 부풀려서 이렇게 제한 들어오는 거 그건 눈을 까서라도 관찰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건축공사비를 특히 이제 재개발을 하다 보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건축공사비를 무조건 싸게 할 수도 없죠. 왜? 입주하고 나서 재산가치하고 또 연동이 되니까요. 그럼 결론은
한계입니다. 일반 분양 수입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업 기간을 단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기 전에도 옛날에 정주영 씨도 한 얘기잖아요. 건축공사는 시간이 돈이다. 재개발도 개발사업 건축공사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사업기간 단축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어떻게 단축해요? 다수의 소유자들이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기투합되고 동이 빨리 진행되는 것. 그거에 따라 사업기간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많은 협력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허경환 대표께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계획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도정법 9조 1항 2의 2호에 따라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하고 산출 근거에 관한 것은 저희 회사에서 향후에 뭐 어떤 그다고 무관하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다음 절차가 있으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앞으로 넘겨주세요. 아까 그 한 거 맨 앞쪽. 왜 이제 저희가 질문을 받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지금 저희 사업 규모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해주셔서 성북구청에 접수를 했잖아요. 인허가를 접수를 했는데, 접수한 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맨 마지막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 설명드린 내용이 보면 여러분이 현재 접수한 사업 내용에서 일부 내용들이 변경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변경한 내용들이 도면화되고 그것이 도식화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여러분께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멀지 않은 시기에. 그래서 이렇게 보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많이 오셨으니까, 왜냐면 이제 오늘 설명해야 할 내용은 성북구청에 이제 인허가를 접수를 했는데 접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 접수한 내용이 계략적으로 아파트를 몇 세대 정도 짓는지라고 하는 건 건축계획 분야 두 가지 분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저는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도 저를 뵌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서울시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위원을 하고 있어요. 가로주택, 모아타운 이런 것들 심의하는 위원을 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허영희 평가사가 말씀드린 서초구에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추정분담금에 관한 심의위원을 현재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 뭐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돌아가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일반적인 내용들보다는 보다 가깝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들고요. 다음 장. 저희가 학원님들은 이제 왼쪽에 맨 밑에 쪽에 보시면 그 삼성물산하고 이문 1구역에 3,000세대가 좀 넘죠. 이문 1구역 이제 곧 분양하게 되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맨 왼쪽에 가장 높은 것은 지난주 일요일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그 일반 그 주거지역을, 그다음에 일부 상업지역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적 변경을 저희가 먼저 도시계획을 수행을 해드렸고, 그거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조합원들께서 저희를 압도적으로 선정을 해주셨더라고요. 저거는 용산역하고 남영역 사이에 통째로 한 구역입니다. 규모가 되게 크죠. 규모가 한 2조 정도 되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건 저희가 선정이 됐고, 그 우측에 있는 것은 이미 준공하는 아파트인데 영등포에 있는 GS건설하고 지은 아파트고요. 밑에 있는 거는 현대건설,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올해 승자를 선정했죠. 강화 5구역. 저 GS건설로 선정이 됐어요. 한 1,600가구 정도. 조합원들이 되게 고마워하시고 저희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넘겼죠. 그 다음 어땠었어? 보시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 분야를 설명할 부분은 그 안시티의 안중호 대표님이신데, 제가 그 본인 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서 원래 특히 서울에서 마찬가지고요.
역세권 시프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역세권 재개발, 여가고 붙어있는 지역만 할 수 있죠. 장위 지역에서도 여가고 붙어있지 않는 지역들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지역 설계를, 도시설계 분야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인허가를 하고 계시고 현재도 제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중호 대표님 모시고 지금 현재 성북구청에 접수한 내용과 여러분은 개발적인 도시계획적으로 역세권 시프트가 왜 여러분이 가능한 지역이고 역세권 시프트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안중호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CT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안중호입니다. 예. 지난번 1차 사업 설명회 때도 제가 도시계획 분야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데 내용이 되게 방대해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좀 추려가지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 장기 전세 주택 사업이라는 이름인데요. 대상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그다음에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250m가 원래 기본인데요. 지금 350m까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세권이라고 해서 전부 다 역세권 시프트를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냐면 세부적인 조건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역세권 250m 이내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2차 역세권 350m 이내 거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돌고지역에 해당하고 비중심지 근린지역 상월거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50m로 2년 연장된 걸 말씀드렸고요. 다음. 지금 저희가 장이 뉴타운 현황입니다. 장이 뉴타운 현황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금 역세권 시프트를 하려고 하는 지역은 장이 11구역, 예전에 해제됐던 장이 11구역 부분을 저희가 대상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1차 역세권 250m, 그 다음에 1차 역세권의 범위를 2024년까지 350m까지 해줬고요. 기준 용적률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고 반은 공공임대로 표준건축비 받고 서울시나 SH, LH 파는 겁니다. 저희 대상지 보시면 두 개 역에 350m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50m 안에 다 들어오고요. 저 끝에 일부분 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사업 심의에서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제 뭐 종상행이 안 되고 250 그 용적률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역계를 보시면 좀 삐뚤삐뚤하죠. 기존에 이제 동의를 안 하거나 저희가 동의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은 뺐고요. 또 앞으로 진행하면서도 상가 쪽이나 대로변 쪽으로 도저히 뭐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안 하는 부분들은 일부 또 제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빨간색이 저희 사업 부지고요. 전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 준주거로 종상현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네. 지금 저희가 사전검토안을 접수했습니다. 50% 동의를 받아서 접수를 했고 그 접수한 걸 가지고 지금 성북구청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고 저희가 이번에 사전검토에 들어간 서류를 지금 그대로 나열을 한 거고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사연은 노후불량주택이 많아서 역세권 공공임대를 포함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전체 면적은 11만 8,385.1제곱미터입니다. 2종 일반 주거,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가 지금 공전해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대상지는 30m 화랑로하고 접하고 있고요. 주변 지역 건축물 현황들 보면 이제 전부 뉴타운으로 해가지고 일부 위에 10구역, 4구역은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 주거지역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고요.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7층 이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서 어떤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7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안 되지만 저희가 역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준주거로 상향하면서 초고층 빌딩을 저희가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정비계획 부분 보면 적합 여부에 전부 적합으로 지금 리스트에 대상지 검토 체크리스트에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 불량률은 보시면 저희가 82.9%가 노후 불량률입니다. 그 중에서도 30년 이상이 69%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해서 개발이 시급한데요. 그래서 해제를 왜 했는지 모를 정도의 아주 열악한 지역이에요. 사실은 해제하면 안 되는 지역인데 그 전 시장이 해제 위주로 좀 도시 재생한다고 해서 약간 좀 착각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지금은 다시 역세권으로 또 다른 기회를 맞았죠. 그 전에 11구역으로 했으면 용적률 250밖에 못 찾습니다. 근데 지금은 400 이상, 500 이하 이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뭐 동수 2층 이하 건축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1차 역세권에 보시면 저 위에 회색으로 표시된 데 빼고는 전부 다 저희가 1차 역세권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2024년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지금 접수한 걸로 유효합니다. 요거는 지역구입니다. 지금 정비계획 보시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감소시켰죠. 그 다음에 7층 감소. 그래서 전체 증가가 준주거로 88,087.4 8제곱미터가 이제 저희가 준주거로 변경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부 체납이나 존치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로 저희가 24.2%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면적이 증가가 118,385.1제곱미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요거는 항상 계획이 아니라 확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확정이 아니에요. 저희가 접수 아니고 수많은 실가협의와 사전 검토하고 서울시 의견, 구청 의견을 취합해서 나중에는 계속 다듬어 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 차례 변경될 수 있다. 또 구역계도 처음엔 이렇게 잡았지만 동의 여건에 따라서 동의가 너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은 제척하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확정이 안 된 상태지만 저희가 50% 동의율로 접수를 한 상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공원 1, 공원 2 해놨고요.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3, 공원 4, 그 다음에 종교용지를 맨 끝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2종 일반 주거 감소하고 2종 일반 주거 7층도 전부 다 준주거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기정이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변경에 따라서 공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도로랑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다음. 안에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공공보행통로입니다. 저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중간에 공공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공공보행통로를 잡은 거고요. 저희가 최고 49층 건폐율 62야. 건폐율은 25.48%, 용적률은 545.02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다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설명 들으시겠지만 일단 높이는 49층 이하로 잡았고요. 대지경 계산은 3m 후퇴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높이 검토인데요. 요거는 최고 지구중심지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 50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비중심 지역은 40층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시설의 공공기여 설치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리고 공원, 그다음에 공공공지, 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의무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인데요. 저희가 법정 상한 용적률 545.02에서 용적률 증가분이 330.2입니다. 그 중에서 장기 전세는 절반입니다. 그래서 165.11. 지금 이거는 접수안이고요. 실제로 계속 다듬어질 아니라 확정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상 면적의 5% 이상을 상가를 비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1%를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하고 이런 거는 이따가 어차피 건축에서 계속 발표를 할 내용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검토를 접수를 했고요. 접수한 검토를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사전 검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 협의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정식 정비계획 2만 접수를 하는데요. 그때 동의서가 60%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되고 그때는 사전 검토안을 전부 받아서 구역계도 거의 확정해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 끝나고 정비구역 정식 입안 제안을 하고 나서 주민 의견 청취, 주민 공람, 구의 의견 청취, 감정평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기까지 가는데 정비계획 결정고시까지 가는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1년이 훨씬 더 걸릴 겁니다. 지금 저희가 구역계가 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에서 말씀드렸죠. 감정평가에서 지금 하는 게 낫다, 나중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거 너무나 오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스타트 하셔서 나중에 분양 시기를 거꾸로 조율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긴 길 중에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첫 번째 관문을 넘어갈 수 있게 동의서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고시가 되고 나야지만 추진위원회 설립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심의, 인허가 절차, 그다음에 뭐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그 후에 일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거는 정비계획 결정고시까지를 진행하는 도시계획 업무를 저희 회사가 맡은 거고요. 거기까지의 또 설계를 도와주시는 게 예시관의 화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플로우로 진행을 할 건데 60% 동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전 검토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저희가 다른데 사전 검토 남성 역세권이라고 제가 하고 있는 데인데 사전 검토 하는 데만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구하고도 하고 시하고도 하고 그래서 5,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사전 검토 협의 기간이고 그리고 나서 정식 접수하고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될 예정입니다. 항상 예정이지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면 계속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동의서에 힘 몰아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저런 목적이죠. 왜냐면 이제 근래 아파트 짓는 걸 보면 되게 아파트 이쁘게 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 단지를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런 역세권 식구들을 하는 지역들은 어느 구역이나 다 똑같습니다만 뭐냐면 사업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요. 현재 방식이.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모아주택을 하는 게 좋으냐, 가로주택을 하는 게 좋으냐, 역세권 시프트가 좋으냐 이런 것들은 항상 갈등하게 되십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구역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역을 2개나 끼고 있으면서 평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의 갈등 이런 것들은 항상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 원칙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업 방식에 대해서 그것을 사업을 왜 그러한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 놨는지에 대한 취지를 좀 아시면 우리 구역에 어떤 사업이 적정할 거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지만 거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왼쪽에 보면 재개발 신속계획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죠. 이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신속계획을 한번 신청을 하셔서 실패를 한번 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여러분 전체 장유 11구역이라고 부르는 구역 중에 저 위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번에 새로 신속계획을 신청을 하셨죠.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최종 결과는 서울시의 보도자료 내용에 의하면 금년 12월 말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나 발표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탈락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근데 거기 이제 문제고 신속계획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재개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뉴타운 중에 장위 8구역과 9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하고 있죠. 그 구역을 하고 있는데 저것도 문제는 뭐냐면 개발 방식은 대규모로 개발이 되고 구역이 커져도 좋긴 한데 저것도 선정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사가 되지 않고 신속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체 신청했을 때 여러분 한번 탈락하셨고 두 번째는 위쪽에 있는 부분만 이번에 새로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달 말에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것 같고요. 저것도 마찬가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성북구청에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들어온 개수가 몇 개쯤 들어온다는 건 항상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모가 들어오면 6개, 8개 사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4개를 서울시에 올리도록 돼 있고 그 4개 중에 한 곳이 되든가 안 되든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럼 여러분 자유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가로주택이나 모아주택은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반면 규모가 좀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장기 11구역을 도시계획적 차원 쪽에서 도로도 확장하고 대규모 단지로 만든다고 하는 사업들에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요. 네 번째 도시정비형 주택 재개발은 이미 여러분이 동의서 50% 지정을 확보하셔서 성북구청에 이미 주민 제안을 하셨죠? 신청을 하셨죠? 이것은 여러분 동의서만 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장점이라고 느낄 수 있죠. 저 사업도 대규모가 되겠죠. 이제 건립하는 가구수로 보면 뭐 신속이나 뭐 공공재개발 하면 2,500에서 3,100세대, 가구나 모아주택은 좀 규모가 작아질 거고 도시정비형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를 하면 규모가 되게 커지겠죠. 그다음에 아파트 층수에서도 초고층이 가능한 아파트 형태를 가져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방법은 동의세를 내신 결과로 비춰봤을 때 이미 역세권 시프트를 하자고 마음을 저는 정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들을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힘을 합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동의서를 내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의서를 많이 내셔서 사업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역세권 시프트로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을 2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장. 이 기본 개념은 이런 거죠. 맨 밑에 왼쪽에 보시면, 왼쪽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처음에 출발하는 건 똑같습니다. 모든 재개발이든 이런 역세권 시프트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기본 용적률은 똑같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땅을 지분 체납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용적률을 좀 추가로 찾는 거고 그 나머지는 뭐냐? 용적률을 500%를 한다고 한다면 올라간 용적률의 차이로 반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나누기 2를 해서 하나는 역세권 시프트로 내놓고 절반은 여러분이 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거거든요. 개념 자체가. 그럼 용적률을 500 할 수도 있고 350 할 수도 있고 300 할 수도 있어요. 역세권 시프트를 하면서. 그러면 임대주택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개수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거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접수를 해놓고 행정관청과 줄다리 주기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율로 약간 줄줄해 나가는 게 답이지 처음부터 우리 300만 원 했다고 제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방식에서는. 왜냐하면 규모를 이만큼 1억을 받았어요. 500%를 받았는데 우리가 300만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를 줄이는 것이니까. 반대로 700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법이 허용하는 건데에서 가장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건 일단 적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 협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감정평가서에 얘기했던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 토지 등 소유들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의 용적률로 접수를 해놓은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개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보시면 이제 그 4구역에 지금 GS에서 분양하고 있는 단지가 있죠. 거기가 저쪽에 돌보지라고 하죠. 돌보지역에서 서울숲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그 길가에 우측이 장위 4구역이죠. 지금 분양하고 있는 곳이죠. 그쪽에 길들이 원래 20m인데 저 길이 25m로 확장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북구에서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냐면 장위 4구역이 개발을 했고 장위 10구역이 개발을 했는데 장위 11구역이 개발이 안 될 걸 예상해서 5m 길을 확장했잖아요. 20m를 25m 늘렸을 때 장위 4구역 방향으로 밑으로 뚝 떠서 그쪽을 25m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계략적 예정이. 그래서 여러분 땅 쪽에는 추가 확장을 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 4구역에 현재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상월고가 돌보 지역을 연결시키는 화랑로 그것은 여러분 구역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장위 4구역 앞에
상업지역들이 또 있죠. 서계역으로 가는 방향 쪽에 그 길들이 확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 상월곡도과 돌고 지역을 확장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병목이 생기거든요. 차가. 그래서 그 부분도 확장 개념은 일단 찾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서 여러분 따로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계획에서 결정하지 못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이게 상월계곡역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그 장유 15구역이라고 하는 게 그 뉴타운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죠. 거기가 이제 해제가 됐다가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셔서 새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접경 구간의 도로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계획에서는 포함을 시켜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뉴타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들어오면 거기 구역에 도로 확장 계획이 들어올 거고 여러분이 일부를 내놓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는데 그 중간에 보면 그 초등학교하고 그 옆에 가구주택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2개가 있죠. 그 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후퇴해서 도로를 몽땅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5구역 쪽에서 도로를 상당히 많이 내놔야만이 도로 선역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할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토지 이용계획을 만들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안구 박사님하고도 협의해서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장이 초등학교가 있죠. 저 뒤쪽에 그 앞쪽에 있는 공원은 원래 공원이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법으로 총 건립 가구수 곱하기 3제곱미터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4,000세대를 한다라고 하면 4 곱하기 3이면 12,000제곱미터 공원을 반드시 법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원을 어디 만든 게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건데 저 초등학교 앞에 지은 이유는 뭐냐면 그 학교는 학교의 일조권을 지켜줘야 돼요. 교사에 대해서도 학습 환경에 침해받지 않아야 되고 운동장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저희가 공원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 지어봐야 아파트 출소가 되게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땅에다 집을 지으면 옆에 있는 상월곡과 돌고지록 쪽에 집을 지으면 거기는 50층도 가능하고 60층도 지을 수 있어요. 다만 경제성을 봤을 때 소방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있어서 경제성에서 49층을 넘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50층을 지면 중간층도 있어야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층수는 49층만 해도 여러분 용적률 545%를 찾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49층을 제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종교시설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역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종교시설은 약간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토지 이용계획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별도 협의를 해서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에 대한 것은 종교시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줘야 됩니다. 그것은. 근데 협의해서 주고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이렇게 넓은 땅인데 여기 아파트만 지으면 되거든요. 종교시설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간에 우리는 해당 용적률만 찾으면서 아파트 품질이 조망이나 향 이런 것들이 괜찮은 아파트를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건축에 제한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종교시설을 위치를 정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토지 이용계획을 만들었어요. 다음 장.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저런 모양을 줄 것 같은데 한 가운데 보면 그 돌고지역과 상물역의 한 가운데 보면 이렇게 툭 터진 통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저 통로는 우리 구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 구간 통로 폭이 대략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타워처럼 생겼죠. 이렇게 동그랗게처럼 그 가운데 터진 통로가 30m 정도 유지가 되는데 저 통로는 장이 19역하고도 같이 통역축이 통하고요. 저 뒤에 가면 저쪽에 문화재가 하나 있죠. 장이 9구역 쪽에 조그마한 문화재가 하나 있죠. 거기 문화재까지 통하는 통역축이 장이 10구역, 그 다음에 이번에 공공재개발을 하고 있는 장이 8구역, 9구역이죠. 거기 통역축하고 다 일치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30m를 그래서 다른 구역들은 대부분 20m 정도를 뺐는데 저희는 초고층으로 한 49층 정도를 짓기 때문에 가운데 폭을 30m 정도 유지를 해놓은 겁니다. 저게 보여지기도 시원하고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49층 했을 때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한도 일단 이빨이 그래서 넣은 거예요. 저대로 짓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렇게 지어도 아파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계단 실력이라고 하는 것 같이 아파트를 들어가면 무조건 2면 이상의 발코니가 있습니다. 앞쪽과 뒤쪽에 있든 반대로 앞쪽과 옆쪽에 있든 간에 타워형이지만 다 2면 이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렇게 해서 545% 짓는 걸로 했고
이렇게 지었을 때는 전체 건립 가구 수가 4,540가구가 지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실제 향후에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 분양가를 얼마 받느냐가 사업의 관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실제 실행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 할 때 저게 풀렸다고 하면 완전 대박 나는 거고요. 상한제가 풀리지 않았다면 고민을 또 해야겠죠. 근데 그 사업 시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식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일반 택지개발주에 내가 건설사 사장이고 여러분이 건설사 사장이라고 한다면 택지개발주에 땅을 하나 샀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바로 돈이 들어가니까 분양하는 시기가 내 땅 산 날부터 1년 안에 무조건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설계사무소 무슨 인허가 하는 업체 모든 업체를 닥달을 해서 1년 안에 분양하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간 돈을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재개발 사업과 이런 사업의 장점은 뭐냐면 사업 속도를 여러분이 나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 승인까지 받아놓고 관리처분 한참 있다 해도 돼요. 시장 경기 봐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처럼 나름대로 시장의 분양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사업 시기를 나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게 좋을 것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질 걸로 보이고요. 다음 장. 두 번째는 구역대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 구역대에 상가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대부분 월세를 받으시거나 거꾸로 반대로 월세를 받다가 지쳐서 나 상가 그만하고 아파트 짓고 그냥 남이 관리해준 조그마한 상가 갖고 싶은 사람들도 솔직히 많을 거예요. 저도 상가 조그마한 만 하고 있지만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상가 하신 분들도 지쳐있고 반대로 또 다른 문제는 항상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상가 가진 분들이 선택할 문제지만 우리 땅이 이렇게 넓으니까 상가 위치를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은 상가 소유자분들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총 여러분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에 7층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준주거지역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을 초과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주거지역은 가급적 집만 짓고 살세요라고 하는 거고 준주거지역은 집을 주로 짓되 상가를 조금 지으세요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어떻게 적고 있냐면 전체 연도액의 5%만큼 짓도록 돼 있어요. 5%. 그럼 우리가 이제 545세를 짓는다고 한다면 연면적이 되게 크겠죠. 크면 그것을 면적이 대략 한 25,000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저 상가를 지어드리면 된다고. 여기 상가 짓는 위치를 어디로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향후 협의해서 지으면 돼요. 그 다음에 상가를 지을 때 아파트처럼 복합된 상가를 지어달라고 하면 복합된 상가를 지어드릴 거고 별동처럼 보이는 상가를 지어달라고 하면 별동처럼 지어드리는 상가를 지어드리면 되거든요. 땅이 넓으니까. 다음 장 넘어가봐. 이게 이제 아파트를 저희가 이제 다른 구역에 실제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 단지의 우측단지. 이거는 부산 부천시에 있는 단지고 이 밑에는 다른 지역의 상업지역에 저희가 주상국가로 지은 단지예요. 다 허가 나서 이사를 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사를 가고 계신데 저런 식으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상가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가 앞쪽으로 튀어나오고 아파트를 뒤쪽에 타워로 올라가고 이런 형국이고요. 요 밑에 것도 비슷하죠. 저런 형국으로 지을 수도 있고 상가 소유자분들 그게 아니고 나 별동으로 지어줘 따로따로 일찍이 길게 늘어나려면 늘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해서 적정한 상가 명령을 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을 예정이고요. 다음 장.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를 지으면 어떤 식으로 지을 예정이냐면요. 주변에 이제 그 기존에 여기 장인뉴타운에 그 분양했던 아파트들을 보면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가 있고 지금 분양한 아파트가 있고 뭐 관리처분을 해서 이사 가서 착공을 얼마 안 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근데 거기인데 아파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33평짜리 아파트를 보면 작은 방에 발코니가 하나 없습니다. 작은 방에 발코니가 하나 없어요. 다들 실제 가보시면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집을 지었을 당시 허가를 받을 당시는 이런 특별건축교육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행 법령이 어떻게 되냐면 현행 법령은 아니고 그거 허가 받을 당시의 법령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님이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전용 면적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전용 면적이 18평, 우리 흔히 얘기하는 25평 아파트 있죠? 그 면적을 넘어서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발코니를 반드시 하나를 없애도록 만들어놨어요. 규정이.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발코니를 다 있게 해주니까 아파트가 일자로 민자가 됐어요. 근데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아파트를 저런 식으로 한 칸을 빼라. 저 면적이 전체 앞발코니, 뒷발코니 면적의 30%를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저걸 빼다 보니까 작은 방에 발코니가 하나씩 다 없어요. 장인 뉴타운에 지은 아파트들을 집에 가서 하나씩 가만히 지내보시면 아마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짓고 싶은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앞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아파트가 뭐냐면 저런 발코니를 다 찾게 해줄게. 대신 건물을 지을 때 돈 좀 더 들여서 이쁘게 지라 그 말이에요. 아파트가 보면 1층에서 꼭대기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짓지 말고 1층도 좀 다르고 테라스도 만들고요. 한 10층까지는 높이가 이렇게 가다가 어디는 발코니가 튀어나와서 모양이 다르고, 같은 내부에서 33 발코니가 보통 다 일자로 만들잖아요. 거실 앞은 더 넓게 만들고, 그 다음 침실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면적 다 찾게 해줄 테니까 그 면적만큼의 이것이 돌출이 서로 다르게 해라 라고 해서 디자인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걸 하면, 저걸 특별한 축구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발코니 3평을 4평을 더 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저런 정책을 위반할 때는 위반 목적과 그것을 시행할 때 시민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특혜를 줘야만이 반드시 정책이 수립되거든요. 시행이 돼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33평 아파트로 하나를 만들면, 다음 장면 보세요. 33평 아파트를 넘기면 약 저 발코니가 추가되는 면적이 얼마 되냐면 약 3.8평 정도 나옵니다. 3.8평. 그럼 방 하나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포베이형 아파트를 만들면 주방 뒤쪽에 서비스 공간처럼 만들어지는 서재 같은 게 하나 더 나오는 거죠. 방 4개짜리가 만들어지죠. 주방처럼 쩔 수도 있고요. 또 거실 옆에 방 하나를 터서 거실로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게 있다는 거예요. 대신 아파트 모양이 보면 디자인이 다르죠.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정책적으로 보면 저걸 하게 되면 원래는 용적률을 110번 더 주고 아파트 층수를 110번 더 높일 수도 규정이 있는데, 서울시는 저 발코니 하나만 해줘도 저게 1억 2천만 원 이익 본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이 3천만 원 곱하기 4평이니까. 공사비는 저 발코니 3.8평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거기 다 돈 계산해가지고 저런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시내에 새로 인허가를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300가구 이상이 추구하거나 1000가구 이상이 되면 특별건축구역 하나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대신 돈 좀 더 드리지만 제대로 지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특별건축구를 지정할 예정이고요. 다음 장. 이렇게 지면 이제 아파트 모양이 그럴 것 같아요. 왼쪽 거 59짜리, 우리는 이제 25평이고 오른쪽이 이제 84짜리인데 발코니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있으면 침실이나 침실 2, 3이라고 하는 작은 방들이 제대로 크기가 제대로 나왔죠. 근래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하나가 짜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들 같이 보시고 뒤쪽도 발코니를 통째로 다 줄 수 있으니까 저 알파룸 같은 서비스 면적이 추가 하나 더 나오겠죠. 시기입니다. 저런 것들이 실차임 경기에 도움이 될 걸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서울시도 아마 새로운 정책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발표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가 용적률을 더 줄 걸로 현재 위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아마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하는 보안 소리를 최종적으로 제한을 할 때는 아마 그러한 내용들도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 타워형 아파트 이런 모양들, 그 다음에 44평짜리 아파트 모양들이 발코니가 앞뒤 발코니가 더 있으면 좀 시원하잖아요. 이런 좋은 아파트를 들 걸로 느껴지고요. 다음 장. 아파트를 짓는 거를 저희가 대략 위에서 한번 찍어본 거예요. 인면으로. 그래서 이 디자인은 제가 세부적으로 아직 다 안 만들었어요. 저 뒤에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장. 요거는 이제 아파트 1층 배치도인데, 아파트는 1층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다 그 공원처럼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역세권 시프트를 하면 높이 제한이 없잖아요. 50층, 60층도 할 수 있으니까 1층 층고를 한 5m쯤 올리면 되거든요. 5m쯤 올리면 1층 전체가 다 공원처럼 만들어지고 2층은 보통 3층 위에 높이의 아파트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주차는 이제 필요한 대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 개념만 표시된 거고요. 일반적으로 뭐 작년 기준으로 하면 메이저 시공사가 서울 지역에 참여하는 기준이 테드당 1.4대 5대는 돼야 참여를 해요. 반대로 더 작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1.5대 하는 기준으로 두겠습니다 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런 게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주차 대수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서 만들 거고요. 다음 장. 아파트 높이는 이렇게 최고 49층 정도 아파트 높이를 현재 해놨어요. 경계석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다음 장.
이게 이제 주변에서 아파트 안 만들었을 때하고 만들었을 때 모양들 나타내는 거죠, 다음상. 이 전에는 이제 고가에서 보면 없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왔죠. 여러분 아파트가 서 있는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상.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분 아파트 투시도를 그려본 거예요. 다 완성은 아니고 완성 가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에 터치도 할 거고 세부적인 것들을 다듬을 거예요. 다듬어서 할 건데 오늘 설명회가 있어서 우선 중간 거라도 하나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고요. 다음 장. 그 다음에 사업 내용 전체적으로 요약해드리면 정리해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아파트 단지는 기본적으로 저쪽에 그 돌고지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돌고지로 돌고지역에서 서울숲 꿈의 숲인가요? 네, 꿈의 숲 그쪽으로 가는 길은 25m로 확장이 되는데 우리 쪽으로 넓히지는 않고 4구역 쪽으로 넓힌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10구역하고 경계 있는 부분 있잖아요. 10구역하고 경계 있는 부분은 원래 거기가 20m에 20m 만들어진 게 20m를 확장할 거고 이미 20m를 19역에서 후퇴를 했습니다. 다만 저쪽에 그 초등학교 있는 데 있잖아요. 초등학교인데 빠진 구간 저 조금 빠졌잖아요. 저 위에 지금 현재 빠졌죠? 공원 만드는 자리 이쪽에 그 빠진 자리는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15구역에서 확장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원회 심의해서 만약 여기에 사업을 안 하면 15구역에서 저기서 확장하는 조건을 나중에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걸 여러분 사업 안 하면 사업하면 여러분이 내놔야 되고요. 사업을 안 하면 15구역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이렇게 통정축을 하나 잡아놨다.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파트는 법적으로 300가구가 넘고 1000가구가 넘기 때문에 보나 안 보나 서울시에서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 특별건축들을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건 의무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좀 앞으로. 공원 옆에 거기가 15구역이구나. 예, 맞습니다. 예. 거기는 성수가 내가 말한 거 있잖아요. 성수가 커서 그걸 꼭 잡아야 돼요. 15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면은 네,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리고 질문을 따로 받을게요. 그래서 저 구역은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면 저기 지금 가로주택 하고 있는 구역 가운데 2개 있잖아요. 저 빠진데 그 뒷부분에 대한 땅은 15구역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역 면적이 늘어나는 게 좋으니까. 좋은데 저 15구역이 들어오면 15구역 통째로 저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협의된 내용은 도로 확장하는 구간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에 걸리는 집 있잖아요. 그럼 길가에 집만 해당되겠죠. 그것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당연히 15구역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 구역은 여러분 구역에 포함되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이 돈을 먼저 내놔야겠죠.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명품 아파트를 만들 거다.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발코니는 잘라지는 게 없고 다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약이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향후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명을 하는 주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많이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결과가 성북구 측에 제출한 서류 내용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터넷에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한 목적이고요. 가장 큰 목적은 향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구두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의사도 묻고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좀 얻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임대주택 평형이 변경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하든 역세권 시프트를 하면 가장 주민이 불만인 게 뭐냐면 저소득층이 사는 원룸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아주 작은 아파트가 너무 많다. 두 번째는 임대주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정책을 어떻게 바꿨냐면 금년 12월 12일 날 변경했어요. 변경했는데 그 변경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면적률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이 새로 바뀌어서 조그마한 집을 짓는 개수가 줄었다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것을 우리 계획에 반영해야겠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우리 큰 길가에 있던 돌고지하고 화랑로변에 상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가격도 비싸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상가 영업권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권리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물어볼 거고 세 번째는
정비구역지정 시 대략적인 사업법령이 추가됐어요. 12월 11일부터. 그 법령의 개정 내용을 얘기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 네 번째는 저런 것들을 다 합쳐서 최적의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용적률도 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동의서 양식이 2002년 9월 20일 양식이 바뀐 게 있어요. 그 바뀐 양식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여섯 번째는 전부 다 합쳐서 최종적인 보완 처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넘겨주세요. 임대주택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밑에 보시면은 건립 기준이 전체 건립 세대수의 15%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택에서. 근데 15%를 하다 보니까 개수가 아주 많아졌어요. 1000세대를 짓는다면 150세대 임대주택 지어야 돼요. 2000세대라면 300세대를 지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모든 조합과 시공사,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평수로만 지어요. 그럼 개수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서울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합원도 조그마한 평수가 많이 들어온 걸 싫어하고, 서울시도 조그마한 임대아파트를 받는 걸 싫어해요. 지금 임대아파트 고급화는 전환된. 그래서 저걸 어떻게 바꿨냐면, 건립세대수의 15%라고 전체 연면적인 10% 중에 아무거나 좋은 걸로 조합이 선택하도록 해줬어요. 그 뜻은 뭐냐면, 임대주택 면적은 비슷하게 해라. 비슷하게 하는데 작은 평수를 없애서 큰 놈을 임대주택을 달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임대주택 개수가 줄겠죠. 개수가 줄면 우리는 세대당 3제곱미터를 만드는 공원 면적이 줄어요. 기부처럼 하는 면적이 줄게 되고, 아파트 단지의 임대주택 숫자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반영한 내용을 바꾸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좋냐면, 전체 연면적의 10%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전체 연면적의 10%를 적용해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럼 임대주택 숫자가 줄어요. 이렇게 저동층이 하는 임대가 더 줄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 조정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뒤로 넘겨주세요. 아, 너무 많이 갔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한꺼번에. 다음 장. 그 앞에, 네, 그 앞에. 그 앞에. 그 다음 61쪽. 61페이지. 61페이지. 61. 됐습니다. 아, 얘기는 먼저 나왔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사업부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화랑도와 돌고지로 길가를 보면, 길가에 있는 상가 모습이 밑에 있는 사진처럼 생겼어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약간 그 분홍빛으로 칠한 부분이 있죠. 저기 부분이 상가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 정책을 역세권 시프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적어도 큰 길가에 있는 집들은, 큰 길가에 있는 상가들은 상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뒤쪽에 있는 주택들이 합쳐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상가가 영업권을 뺏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결과가 어떤 선의 차원에서는 불합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냐면, 저런 부분들 쪽에 빠지고 싶은 분들은 빼드리고 하고 싶은 데는 하는 같이 권한을 좀 드리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서울시에 역세권 시프트 다른 구역에 자문위원을 현재 하고 있어요. 서울시 자문위 하고 있는데 그 구역들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4,000세대 단지를 만들면 길가에 있는 상가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고 4,000세대, 인근에 몇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상가들은 새로 신축을 하거나 다 변화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으세요. 아파트를 입주하면 그게 안 가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니까 저 상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서울시 행정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이렇게 해주면 저 상가 소유자분들한테 저희가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 보고 그 자문을 좀 하나 해주자라고 한 모집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분들한테 언제까지 일정한 기간을 들여서 사업 참여하려면 하십시오. 빠지려면 빠십시오라고 하는 권한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상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속마음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상가 가지고 있다면 비쌀 거고, 오늘 오신 분 중에 상가 소유한 분도 계실 텐데, 아,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어렵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지면 나 그때 들어가 볼게 라고 하면 그때 또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큰 길까지는. 그래서 우리 변호사 모친 중에 잠깐만 변호사님 마이크 좀 돌려서 이 부분에 대한 답 좀 얻고 갈게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계략적으로 저분들한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만할 건지 자기들은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은희 이동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회사 자기발전구조 전문 변호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따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을 유추해서 적용을 해볼 때 도시정비법에서 많은 기한들이 존재하는데 뭐 열람 공고 기간이라든가 의견 청취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조합 설립을 등기를 해야 되는 기간, 또 저희가 이제 매도 청구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구를 하고 응답해야 되는 기간,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봤을 때 보통 최소 14일에서 이제 많게는 한 2달 정도의 사이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이제 정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알맞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 2주, 14일에서 37일 정도의 사이를 주는 게 법률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위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변호사님 답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저 기간 기다리는 게 되게 답답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저분들이 들어왔을 때 안 들어왔을 때 아는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안 들어왔을 때를 가정하고 만들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파트를 지으면 큰 길에서 일정한 거리를 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리를 떼니까 저희들은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만 그런 절차는 그 변호사님은 자문해 준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일부 자문받고 거기다 문건이라는 것들은 작성을 좀 받아서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저 소유자분들한테 드리고, 그걸로 끝내는 건 아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추진위원들 쪽에서 상가 소유자분들하고 가까운 분들 계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번에 빠지셔도 되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안 하시면 다음에 들어오셔도 돼요. 하시고 자율적인 의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전화도 드리고 카톡도 드리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다음 장. 잠깐만. 이거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저 구역계가 좀 바뀌겠죠. 땅 위치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보면 저 상가들이 싹 빠지고 사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거기 비싸니까 주택에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소시증 소유자분들이 오시는 것을 결과를 봐가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볼게요. 다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진행을 하고 있냐면 저 상가 땅들이 다 빠진다라고 했을 때도 진입도로라든가 도로 확장 필요식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강제로 또 포함시키기도 해요. 불가피할 때는.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결정될 내용들을 봐가면서 하고, 저희가 할 일은 일단 추진위 쪽에서 할 일은 거기 상가 소유자분들한테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양해도 구하고 자율적으로 의사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초기에 설명드렸던 감정평가사 설명드렸던 관련 제도가 2002년 올해입니다. 올해 12월 11일에 법이 바뀌었어요. 최초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 들어갈 돈 나올 돈을 대충 알고 시작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저러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법률이 정비구 지정할 때 서류를 내도록. 그래서 보면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근거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접수를 그 전에 했다 하더라도 저건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현재 접수한 것은 성북구청장님이 정식으로 입안 서류를 받아준 건 아니에요. 입안을 해주고 말고의 권한은 주민한테 있지 않으시고 입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성북구청장님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거기에 맞는 동의서를 갖다가 제출을 해드린 거고요. 검토 후에 이제 조치를 수용적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상가 소유자분들한테도 같이 안내문을 보내서 빠지면 빠진다고 하는 대로 구역계를 새로 정해서 거기에 맞는 도면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면적을 계산을 해서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최종적으로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 설명회 또는 안내문을 통해서 저러한 부분들을 주민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장.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향후 업무 추진계획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역세권 시프트를 할 때 역세권 시프트를 545% 짓는 것은 법이 허용한 한도에서 가장 이빠이 짓는 것이 545%고요. 이 중에 우리가 450%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350%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자율이세요. 왜냐하면 일반 재개발처럼 공공임대 일반 재개발처럼
파란색 부분은 다 똑같이 가고 나머지는 반반하는 것이니까 저 반반을 할 때 얼마큼 하냐 하는 건 여러분 자유주세요. 그래서 저것은 일단 신청한 건 그렇고 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 분석을 해볼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많이 짓는 게 장땡입니다. 여러분 지역은 일반 분양가가 높을 거니까요. 인근 지역이 공사비보다 훨씬 높잖아요. 많이 쓰는 게 장땡인데 그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됐을 때 안 됐을 때를 나중에 주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을 때가 됐을 때도 생각해봐야 되니까 그 두 개의 함수 관계를 교묘하게 정리해볼 생각입니다. 사업성 분석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같이 해서 충분히 정리할 거고요. 다음 장. 세 번째는 우리 아파트를 지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왼쪽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죠. 초등학교 부분은 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일조권을 지켜줘야 되고요. 운동장에 대해서도 일조권을 지켜줘야 돼요. 학교 교사는 연속해서 2시간, 띄엄띄엄 4시간 복지 때, 운동장은 연속해서 2시간, 아니면 띄엄띄엄 1시간, 연속해서 2시간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파트 뒤에는 장위 10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규모는 1,300가 넘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 평가 심의 대상 사업이 돼요. 그러면 저 장위 10구역에 대한 일조권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음영을 맞추는 거예요. 저거 봤을 때 저렇게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보니까 용적률이 한 42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저 앞쪽에 있는 층수를 49층에서 55층으로 높이를 올리면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경제성 부분하고 같이 다 검토를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볼 예정이고요. 그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뒤쪽. 앞쪽. 아니. 그 앞쪽. 네, 됐어요. 그 앞쪽. 그 앞쪽. 가운데. 뒤쪽. 네,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결과들을 반영해서 수정을 사업계획을 만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로변 참여 여부를 묻는 기간을 드리고 그분들이 의견이 오면 거기에 따라 토지 구역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예정이고요. 어디까지 사업법을 정할 거고. 두 번째 학교 입주권을 분석해서 계획 그 내용을 반영시킬 거고요. 세 번째는 10구역의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여러분의 수수를 조정할 예정이고. 네 번째는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변경해서 여러분은 소형주택의 임대아파트 같은 데 개수가 줄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줄일 수 있는 최대한도 줄여볼 예정이고. 맨 마지막에는 관련 법률이 바뀐 사업성 분석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여러분한테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방법들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런 안으로 최저가 안을 만들어 설명할 예정이고요. 다음 장.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계략적으로 여러분 말 듣지 않고 계략적으로 한번 두들겨 봤어요. 두들겨 보니까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하냐면 그 돌구 지역에서 저쪽 서울숲 가는 길 있죠. 서울숲 그쪽 가는 길들은 다 두르지 않는다고 일단 전제했어요. 그 길가는 현재 동의서를 내신 분이 한 가운데 분은 동의서를 내셨어요. 한가분이. 그래서 나머지 분은 일단 빠진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거기는 고가가 있어서 상가를 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환경에 비해서 거기 부분은 새집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둘 것이다 라고 일단 가상을 해봤어요. 이건 의견을 물어봐야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일조권 학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장기 19일에 대한 일조권을 검토를 하니까 대략 여러분 땅에 한 420번 정도 용적률을 지으면 임대주택 출자 빡빡함 아파트 단지가 빡빡한 거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아 저 정도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사업적 분석 분야라든가 상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죠. 제 땅이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반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장.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1분 남았습니다. 하나, 맨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 추가할게. 오늘 들어오시면서 과거에 동의서 내셨던 분들은 이걸로 좀 바꿔주시는 것도 추가 하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왼쪽이 성북구청에서 우리 추진위 분들이 성북구청에 가셔서 우리가 동의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받은 동의서예요. 왼쪽 게. 오른쪽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올 9월 26일 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동의서가 하나 바뀐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머지 내용 다 거의 비슷해요. 하나 틀린 게 뭐냐면 우측에 있는 동의서가 틀린 게 뭐냐면 앞으로는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추진이 만들고 조합으로 바로 가자. 속도를 빨리 하게.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처음에 동의서 받을 때부터 9월 26일 이후에요. 받을 때부터는 어떻게 하자면 저 가운데 써놨어요. 뭐냐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소유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는 동의 여기가 추가됐어요. 그런데 추진이 만들지 말고 정비구역 지정되면 바로 조합 동의서 받아서 조합 설립하자. 추진이 없애버리고. 이게 법적으로 추진위가 있으니까 이게 그거는 법률 개정해야 되거든요. 도정법을 추진위에 대한 것은. 근데 저 추진위 없애고 나 안 하고 여러분들이 나 안 하고 그냥 나 조합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렇게 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저걸 조례를 바꿔놨어요. 주민이 원하면 저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래서 저 동의서를 사실상 저렇게 받으세요라고 현재 그 서울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민 입장에서 저건 주민 자율이시니까 나는 저런 게 좋겠다고 하시면 추가 동의서 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 2장 받은 거예요. 성북구청에 따다는 거 해주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같이 받아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것은 조합이시잖아요. 추진이시잖아요. 추진이 안 하면 조합까지 훨씬 속도가 빠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자고 하는 내용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 양식이 이렇게 변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됐고요. 이제 구독 주세요.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회는 이걸로 해서 마치시고 우리 이제 질문할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전문가들 있으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앞으로 잠깐만 다 있을래요? 네. 주민들 동의하는 것은 홍보 부족입니다. 조합에서. 이 조합원들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입주를 해서 이렇게 상당한 득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좀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주민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한 가정씩 자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합이 해서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상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 부족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좋은 말씀이셨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모든 제가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 다 마찬가지지만 초기의 동의는 되게 약하세요. 근데 거꾸로 보면 저희가 역세권식 부트를 100곳을 보고 있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안시트에서는 뭐 10개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내 엄청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장기 19구역도 보면 11구역도 보면 새로운 동의서가 저희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받았던 건 하지 마시고 성북청에 가서 동의서 받으라고 하세요. 새로 받으시려고 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동의서 받는 기간이 그냥 한 달 보름쯤 걸렸나요? 한 달? 새로 성북구청에 동의서를 받아서 50%를 넘기는 게 한 달 정도에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자력으로 협력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통계획 11구역의 북쪽에 성북구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성북구청 전체에 8개 구역이 신청을 했는데 성북구청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가지고 4개 구역만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여기 11구역의 북쪽에 신통계획은 탈락이 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이쪽에 신속계획 신청한 곳이잖아요. 그게 이제 구에서 몇 개가 들어오든 간에 4개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구가 서울시에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리냐면 4개만 올릴 수 있으니까 4개만 올리면 주민한테 또 민원 드릴 수 있잖아요. 4개에다가 추가로 신청된 것이 5, 6, 7, 8번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같이 올리는 케이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왜 하냐면 제가 서울시에
그 신속교육 선정위원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때마다 바뀌는데 저도 한두 차례 서울시 신속교육 선정하는 위원을 제가 현재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알아요. 아는데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주민께서 들으신 내용 같고 아마 주민들은 그럼 서울시에서 아마 대략적으로는 이달 말에 다음 주 정도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 이번 신속교육이 추가 선정되는 단지들을 발표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렇다면 이게 구에서 이미 서울시로 올라가야 되니까 아마 주민들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역에 이쪽에서 신청한 거는 탈락됐대요. 성북에서 서울시로 올라간 자체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속교육도 할 수 있고 공공재개발도 할 수 있고 역세권 신도준도 할 수 있는데 신속교육을 신청을 하면 여러분이 수도원을 받을 확률 자체가 되게 낮죠. 그죠? 동기율, 반대파 뭐 이런 것들 다 치면 그래서 그것도 수도원이 낮아서 그동안 자포자기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역세권은 여러분 자력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추가적으로 동의서를 내시면 되고 용적률은 545% 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성을 따지면 저희가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420건 정도 하고 있고 추가로 서울시에서 아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일부 완화해 줄 항목들도 곧 발표가 남아 있어요. 보도자료에 한번 나왔으니까 살짝 그래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가 인센티브 받을 걸 또 감안을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420 정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기술을 하게 되면서 신속계획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인 자료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걸로 해서 신속계획이 떨어졌다더라 라고 떨어진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 일했던 임원들도 우리 추진위 쪽에 뭐 위원장님도 좋고 부위원장님도 좋고 임원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잠깐만. 위원장님께 답변하시면 네, 아니요. 저기 공고하고까지 하려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조금 전에 허 대표님께서 동의서가 서울시에서 9월 26일자로 새로 바뀐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동의서를 쓰셨더라도 번거롭지만 동의서 새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계셔서 네,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역세권 신분들을 하면 서울시에서 두 번은 단계로 여러분 허가를 내줘요. 역세권 하세요 허가를 내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동의율을 50%만 채우면 사전검토라고 해줍니다. 사전검토하면 여기 역세권 하세요 해요. 역세권 하세요라고 떨어지는 순간 허가제한이 걸려요. 다른 건 다 못 지게 해요. 그런 절차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원래는 60% 동의를 받아야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막 헛수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50%만 받아도 먼저 신청을 해줘서 주민 편의를 받으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금 신청할 때는 앞쪽에 있는 양식만 바꿔도 되는데 두 번째 신청할 때 10%를 더 채워서 60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신청할 때는 그때는 새로운 동의서 양식을 반드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쓰시는 거고 그게 결국은 동의서 기간을 단축하자는 거잖아요. 사업 기간을.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셔서 하시기로 마음 먹었으면 주민한테, 인근 주민한테도 많이 알려서 많이 와서 써주시고 가시는 게 훨씬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어르신, 하세요. 그냥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가족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19개국으로 쪼개졌는데 지금 현재 조합 소식인가가 난 데가 한 서너 군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실 건지 궁금해서. 지역도 될수 있죠. 우리 구역에 가로주택을 하고 있는 곳이 지역도 법적으로 보면 행정행위는 하나의 땅에서 두 가지 행위가 일어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보면 왜냐면 지금 현재 이제 여기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검토 신청을 하셨잖아요. 사전 수준을 알죠. 그래서 기존의 반대 입장을 그렇게 생각하면 기존에 이미 연건을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하는 곳은 법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저쪽은 초등학교 앞에 2개 구역이 있죠. 가로주택 2개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구 지역에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상업지역 뒤에 거기 2개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그래서 두 곳 다, 한 곳은 H건설, 하나는 뭐 G건설이 선정됐다고 해요. 뭐 그렇게 두 개의 건설사가 선정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가로주택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분들이 우리 사업을 가는 것을 봐서 스스로 해산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강제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개발이 되면 전체가 다 아파트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구역은 층수가 좀 낮겠죠. 아마 15층, 평균층도 13층, 최고층수 10, 평균층 13층, 최고 13층이에요. 제가 이제 서울시에 모아주택 시민을 현재 하고 있으니까, 가로주택 시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지으면 전쪽은 좀 작은 집을 지을 거고, 낮은 집을 지을 거고, 여러분 큰 높은 단지 아파트를 짓겠죠. 그거에 따라서 전체 모양 자체는 저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전체 사업이 다 깨끗하게 단지가 된다는 건 좋겠죠. 근데 다만 사업적으로 작은 단지를 만들면 공사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대신 기간이 단축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바퀴를 굴러가는 것과 작은 바퀴를 굴러가는 좀 다르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은 주민 스스로가 판단하셔서 주민들이 선택하시는 길대로 하고, 저희는 기본 원칙이 장이 뉴타운은 기본 원칙이 11구역이 원래 하나 묶여 있었잖아요. 거기에 맞춰 도로,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죠. 근데 그걸 감안했을 때 가주택분들이 추가로 온다고 한다면 무조건 받아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어쨌든 그 4시 15분부터 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오래 참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위원장님 마지막 말씀하시고 저희는 저희 용의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이 11구역은 공무사업은 안 됩니다.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이 시도해 보았고, 그래서 주민 제한 사업인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잘 설명하셨고, 잘 들으시고 잘 판단하셔서 오늘 오신 길에 동의서 안 쓰신 분들은 꼭 작성하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동의서 작성하셨더라도 새 양식 다시 한번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실 때 주변에 성곽교회 이렇게 빌려주신 이 교회 깨끗이 사용하고 이렇게 가시는 뜻에서 주변 정리 잘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잘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